이번에 여러분들과 같이 몸에 따르는 말들이라는 한국인의 일상적인 이 사고와 행동에 감춰져 있는 의미구조,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개념이 뭔가 그것을 좀 찾아보려는 그런 시도입니다. 사실 이런 시도가 대단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어떤 본격적인 순수 철학적인 그런 논의가 아니고 더군다나 전공이 독일 철학입니다. 독일 철학 쪽에도 학위는 해겔 철학을 전공했고 그런데 결국 뭐 해겔 철학이든 뭐 독일 철학이든 뭐 프랑스 철학이든 미국 철학이든 그 철학들의 그런 것을 공부하는 이유가 단순히 그걸 뭐 배워서 와서 이렇게 뿌려주는 뭐 그런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한국인에게 고유한 철학적 사유가 무언가 하는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이 제가 많습니다. 특히 뭐 제 학문적 관심을 떠나서라도 한국인에 대한 기본적인 애정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철학하는 사람으로서 이 땅의 한국 사람들에 관해서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했었고 그래서 이 부분적으로 이러저러하게 지금 시간 될 때마다 생각을 정리해오던 그래서 이번 차제에 그간의 생각들을 여러분들에게 일방적으로 가르친다기보다는 제 생각을 좀 점검받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일방적인 강의보다도 이 문제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게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완성된 그러니까 이미 기존의 어떤 철학 이론 체계를 제가 강의하는 것이 아니고 더군다나 여기 계신 분들 한국 사람들 속에 이미 들어와 있는 그런 요소들의 가장 알맹이가 뭔가를 이제 찾아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여서 여러분 자신도 그것이 과연 그런가 하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의문을 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원래대로라면 저는 첫 시간은 본격적인 강의를 안 합니다. 너무 막 숨가쁘게 한국 사회가 하루 진입해서 본론으로 막 들어가고 하는 이런 식의 어떤 머뭇거리지 않고 바로바로 진입하는 이런 태도는 참 저는 썩 달갑게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 템포 늦춰서 첫 시간은 인트로덕션 하고 두 번째 시간부터 어떤 본격적인 논의를 좀 하는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했는데 카메라 돌고 있고 그러면 뭐 허접스러운 얘기 해가지고 시간 보내는 건 좀 낭비일 것 같고 해서 글쎄 여러분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나눠드린 글이 있죠. 예. 이 글은 참고용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 글을 보시면 알겠지만 제 관심이 제가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이 어떤 건지 하는 것을 아마 아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강의 전체 제목을 사실은 크게는 한국인의 일상행위에 감추어진 철학적 의미라고 할까? 그런 식으로 정했어야 사실은 그게 포괄적이고 맞습니다. 그런데 너무 좀 구태의연하고 그리고 요즘에 제가 개인적으로 이 한국인에 대한 이해와 관련해서 핵심적인 단어를 생각한 게 이 신체의 문제입니다. 신체, 이 바디, 몸. 그래서 이번 주제 전체 제목을 몸에 따르는 말들이라고 약간 좀 야식꾸리하게
이렇게 잡아본 건데 사실은 그 몸에 따르는 말들이라는 말은 지금 제가 나눠드리는 여기에 있는 자기 몸에 따르는 말들은 자기를 빼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걸 왜 대표 주제로 정했냐면 이 몸의 문제가 이 한국인의 사유와 행동을 이해하는 데서 아주 결정적이라고 해서 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하게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그 한국 철학 정립 모임이라는 그런 걸 같이 여럿이서 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 모임에서도 제가 뭐 대장금에 대한 글도 발표하고 그러면서 한국 사람들의 일상을 움직이는 기본적인 그 토대가 되는 것이 무언가에 대해서 계속 지금 탐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여러저러하게 어떤 다양한 얘기들을 했지만 그것이 수렴되고 있는 하나의 중심은 저는 계속 몸의 문제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말하면 문제로서의 몸. 이것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그 몸의 문제에 대해서 특히 이 철학사에서 몸의 문제에 대해서 이 관심을 갖기 시작한 역사는 길지 않습니다. 당연히 이 몸에 대해서 대비시킨다면 글쎄요, 글자 한 단어로 치다 마음 이것과는 이렇게 대비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서구나 특히 우리가 철학사를 얘기할 때 아직까지 중심은 서양 철학이라고 생각할 때 역시 정신 문제거든요. 이건 작업하지 않는데 이 정신 또는 영혼 그러니까 이걸 좀 더 그러니까 바디와 마인드 요 두 개를 서로 대비시킨다고 할 때 지금까지 사실은 동서양 불문하고 이쪽이 우세했죠. 이쪽이 전적으로 우세했습니다. 이쪽이. 바디라고 하는 것은 왜 그럼 이쪽이 우세했냐? 그것은 우세한 이유가 뭐겠어요? 바디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바로 어떤 동물적 물질성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물적 물질성. 근데 사람이라고 하는 게 동물과 다르지 않냐? 정신이 있지 않냐? 이성이 있지 않냐? 라고 하는 이런 식의 태도들은 그것은 서구 사상사뿐만 아니라 이 동양 쪽에서도 우리는 그런 말 많이 하죠. 저런 짐승 같은 놈이라는 건 욕이죠. 아니면 그래서 대단히 그리고 서양은 물질, 동양은 정신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마치 서양 사람들은 물질주의자고 동양 사람들은 정신주의자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교과서에 써 있기도 하고 그런 생각들은 정말 위험한 발상입니다. 저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 관계는 완전히 다 다릅니다. 저는 오히려 동양의 물질주의와 서양의 정신주의를 말하는데 글쎄 그 얘기는 나중에 기회가 다시 이제 할 수 있을 걸 보고 제가 신체에 주목하는, 몸에 주목하는 이유는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몸이 가지고 있는 이 자연성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연성이라고 하는 것은 몸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정직하다는 겁니다. 몸뚱아리는 거짓말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왜 못할까요? 생각을 못하니까.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생각을 할 때만 거짓말이라는 사태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정직. 그리고 자연성이 가지고 있는 몸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그 특징 중에 하나는 약간 표현이 좀 낯설지 모르겠는데 즉자성, 좀 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그러니까 직접성 그리고 한자로 쓰면은 이 증물성의 문제인데 증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thing이죠. 즉이라고 하는 것은 이 thing에 바로 붙어 있다는 겁니다. 딱. 우리가 그런 말 하죠. 너는 진짜 애가 어차피 증물적이냐. 그 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먹는 거 보면 사족을 못 쓰고 그냥 달려드는 애들. 그리고 이 몸뚱아리 편한 것만 찾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어떤 다시 말하면 신체라고 하는 것은 세계와 바로 맞붙어 있어요. 신체라고 하는 것은 세계에 바로 이게 맞붙어 있어서 세계와 직접적으로 만나는 겁니다. 이 신체가.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 신체적 행위라고 하는 것은 신체적 행위는 그 사태 또는 제가 이제 타자를 한번 써보면 날이 덥죠? 그러면 이 신체는 바로 땀을 흘립니다. 이게 뭐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의식으로 땀 흘리지 말아야지 해도 이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붙어 있어서 아주 정직하게 그것에 반응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세계와 붙어 있으면서 동시에 아주 중요한 건 뭐냐면 신체가 이 세계와 우리가 의식이 우리 사유나 의식이 나를 이 세계로부터 자꾸 떨어뜨리려고 그러죠. 그러는 순간 이 신체는 바로 저항합니다. 왜 나를 떨어뜨리려고 그러냐. 나를 이 세계와 붙여다오. 그래서 끊임없이 접촉하려고 한다고, 세계와. 다시 말하면 그만큼 신체라고 하는 것은 이 세계에 대한 이해의 기본 틀을 얘기할 때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그것은 사실은 자기와 타자거든요. 이를테면 뭐 제가 이제 어떤 앞으로 용어 사용해서 이 세계 또는 이 우주가 있다고 할 때 이 우주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이건 뭐냐? 그거는 나하고 나 아닌 거, 이거 두 개 합한 거예요. 이것밖에 세상에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나와 이 세계. 그런데 이 나와 나가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플러스라는 기호로 표시했지만 사실은 이게 끊임없이 양자가 서로 만나고 있는 현상이거든요. 그런데 이 양자의 이 미팅 포인트가 뭐냐면 그 미팅 포인트가 바로 바디라는 겁니다. 이것을 이 메를로뽕띠의 이 신체 현상학식으로 이해한다면
이 body라고 하는 것은, 신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객체이면서 동시에 주체라고 그래요. 왜 객체인가? body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하나의 세계가 있어요. 그 세계 속에 세계 속에 이 어떤 이 타자적인 세계, 그 세계 속에서 던져진, 다시 말하면 나의 몸뚱아리는 내가 만든 게 아니죠. 어떤 잔지 아니면 어떤 원리인지 그것에 의해서 이런 몸뚱아리가 태어난 거라고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이건 전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를테면 나에게 어떤 그 자연적인 성향, 우리가 성격 이런 말 하잖아요. 성향이 있다고 할 때 성격이 성향이냐는 그런 요소도요. 그거 내가 갖고 싶다고 가져지는 게 아닙니다. 어떤 우주적인 정보가 내 속에 어떤 식으로든 입력돼 들어온 거예요. 그건 내가 상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body라고 하는 것이 객체라는 겁니다. 오브젝트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이 세계로부터 하이데거식으로 표현하면 이 세계에 이 몸뚱아리는 이 세계 속에 던져집니다. 이렇게 몸뚱아리가 딱 던져지는데 그 순간 여기에 이제 나라고 하는 것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고 할 때 이 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여기서 제가 이제 멜로뽕띠식 표현을 많이 빈다면 이 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에고라고 표현하는데 사실은 에고라고 하는 말보다도 이 바디, 그것을 embodied cogito라고 합니다. embodied cogito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이 cogito라고 하는 것은 I think거든요. 내가 사유하는 자. 그런데 우리 사유가 생각이 embodied, 몸을 수반하고 있다는 겁니다. 몸을 수반해요. 몸을 수반하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정신, 생각 이런 거, 정신이 생각이냐 하는 그런 것들은 이 바디의 움직임과는 별도로 바디가 지배되는 세계와는 다른 종류의 속성을 가진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데카르트입니다. 그래서 데카르트는 이원론자죠. 그것은 정신과 바디, 신체는 다르다. 한쪽은 정신은 사유의 속성을 가지고 있고 바디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기 때문에 그것은 익스텐션이라는 의미에서 연장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해서 두 개 속성 나오는 거예요. 그것에 메롤뽕티는 그걸 거부합니다. 어떠한 사유도 그 자체로 그러니까 신체성과 떨어져 있는 그런 사유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신체성이야말로 사유를 근거짓고 사유가 가능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이 되고 뿌리가 되는 더 근원적인 사태로 이 신체를 이해하는 겁니다. 여기서 왜 이제 이런 의문을 들 수 있어요? 왜 한국인의 일상생활의 태도를 얘기하는데 왜 여기서 뜬금없이 멜로뽕띠를 서양 철학자를 끌어들이냐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서양 애들이라고 해서요 전부 다 서양적이지 않습니다. 동양인이라고 해서 전부 동양적이지 않아요. 어떤 철학적 사유 속에는 실제로 보면은 멜로뽕띠가 물론 20세기에 나온 상당히 이제 후반부에 나오긴 했지만 제가 생각엔 그래요. 그리고 일반적인 평가도 멜로뽕띠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멜로뽕띠의 이 신체 현상학 또는 지각 현상학이 가지고 있는 철학적 의미에 비해서 실제로 철학사에서 충분히 인정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평가인데 멜로뽕띠에 이르러서야 서양 철학사는
그러니까 철학사 전반이 사실 그래요. 이 몸의 문제에 대해서 좀 체계적으로 사유하기 시작한 겁니다. 20세기 중반을 지나서야. 그 전까지는 사실은 몸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오히려 그 인간의 어떤 그 바람직한 삶을 위해서는 오히려 이제 장애가 되는 것으로 해서 항상 뭐 종교도 다 그렇잖아요. 뭐 욕심을 버려라, 뭐 무력, 뭐 돈 보기를 돌같이 하라, 뭐 이를테면 어떤 뭐 성적 욕구 그건 나쁜 거고 그건 뭐 그러니까 뭐 별짓이 많잖아요. 신체와 관련된 것들은 그건 소위 동물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동물적인 건 나쁜 거예요. 저는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새롭게 한번 이제 우리가 생각을 바꿔봐야 된다는 겁니다. 과연 그런가? 오히려 신체성이야말로 실제로 이 세상을 왜곡하고 이 세상에 대해서 사기치고 오히려 이 세계와 제대로 만나지 못하게 만드는 데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신 또 사유가 저지른 죄는 얼마나 엄청난가. 사실 우리는 소위 이성적 사유 철학에서 보면 이성적 사유에 대해서 물론 아직도 이제 하버마스라든지 모더니스트들은 그래도 결국은 우리가 이성밖에 의지할 데가 없지 않느냐라는 쪽으로 해서 이성을 계속 이제 두둔하고 있긴 하지만 이미 비판 이론가 호커이마 아도르노를 통해서 도대체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도구적으로 사용할 때 얼마나 위험한가라고 하는 문제를 지적했고 미셸 푸코가 인간의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사유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교묘하고 교활하게 과연 인간을 고통에 몰아넣기 위해서 고민했는가 하는 걸 밝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미친 광적인 질서의 속에서 우리가 예전에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누군가 저는 미친놈이다 할 때는 그게 니체식으로 말하면 디오니소스적인 것을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불합리하고 비합리적인 그런 요소가 작동할 때 미친 짓이다. 앱노멀한 상태가 출현하는 것을 한 거예요. 근데 실제는 그게 아닌 거예요. 아주 정상적이고 정신 똑바로 박힌 놈들이 이를테면 권력을 위해서 또는 어떤 권력의 재창출이라든지 권력의 보존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위해서 그런 식으로 이성을 사용하기 시작할 때 이것은 신체가 가지고 있는 정직한 것과는 배반하는 방향으로 얼마든지 세계를 만들 수가 있다고요. 물론 비판 이론과 후크라든지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애지중지해오던 이런 어떤 정신 또는 영혼, 이성이라고 하는 세계가 이제 깨지기 시작하면서 사실 제가 이번에 몸에 따르는 말들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제가 좀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사실은 몸에 따르는 말들이라는 이 글을 쓸 때만 해도요. 저는 이런 식의 한국 사람들의 태도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봤어요. 사실 제가 독일 유학 갔다 오고 나서 그렇게 오래전에 아닐 때 제가 쓴 거거든요. 와보니까, 한국 와보니까 이건 도대체 토론하는 거 보면 전 토론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무엇보다 이렇게 대화라고 하는 걸 잘 못해. 무엇보다 잘 안 들어. 또 어떤 경우에 잘 안 듣고 어떤 경우에는 또 잘 듣는 사람은요, 일방적으로 듣기만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제가 사실 이런 식의 그래서 제가 아까 그것도 이제 원탁으로 하자고 했던 그런 건데, 물론 이제 선생과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라고 하는 것의 그 격차 때문에 한 사람 일대 다의 관계가 형성되잖아요. 그래서 이쪽은 말하는 자, 저쪽은 듣는 자라고 하는 이 관계가 너무 엄격하게 정해진 거예요. 특히 대학이 요즘에는 좀 나아졌지만 지금은 고교도 그럴 거예요. 사실 저도 그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이 말을 좋아하지도 않았고, 저 개인적으로 어릴 때는 그저 항상 칭찬받은 거예요. 왜 칭찬받냐? 야, 헌식이는 말 안 하는 행동파. 그런 거예요. 말 안 하는 행동파.
어디 가든 뭐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가족사를 얘기하면 그렇지만 우리 형은 말을 진짜 잘합니다. 지금도 만나면 너무나 얘기를 잘해요. 재미나게. 특히 영화관 같은 데 가서 보면 나는 이해도 못하고 막 그러면 형 저 뭐하면 야 영화 좀 보니 가만히 있어 막 그 떠들고 바깥에 있는 집에 가면 막 다 떠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좋아하겠어. 맨날 너무나 이뻐하고 나는 뭐 말도 안 하고 맨날 가만히 그냥 바위처럼 가만히 있고. 근데 공부는 내가 잘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이뻐. 그러니까 맞아. 사람은 저래야 되는 거야. 어디 무슨 저항을 해. 무슨 지발언이 어디 있어. 말하면 들어야지. 그러니까 학생은 침묵하고 거기 지난번에 제가 신문에도 이제 난 걸 봤는데 학생은 침묵하고 교사는 독백하고 그게 어떤 그 신문의 이 큰 타이틀로 한국 교육 무엇이 문제인가라고 하는 그런 어떤 기획 시리즈의 하나로 그게 나왔던 거거든요. 물론 이건 약간 과장된 면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직도요, 제가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쟤 참 이쁘다. 어떤 애들이냐면 평소에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근데 시험은 잘 봐. 그래도 훌륭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사실 아주 오래된 우리한테 그 밴 그 습관들이 아직도 그게 남아있어서 그래요. 근데 사실 그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